자, 여러분 2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 23페이지 필까요? 23페이지. 자, 통칭에 관련한 판례표는 여러분 그냥 보시면 돼요. 잘 간직하고 계시고 월요일에 필기해드린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 23페이지 피겠습니다. 자, 행정의 분류부터 한번 볼게요. 책. 그쵸? 우리 통칭에까지 봤으니까 행정의 분류에서 국가가 하면 국가행정,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하면 자치행정이라고 하는데, 자, 위임행정이라는 게 있어요. 위임행정. 자, 위임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국가나 공공단체가 자기의 사무를 다른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에게 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으로 사인은 행정객체의 지위에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수임한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행정주체가 된다. 여러분 행정주체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사인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 사인을 6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사인을 빼서 뭐라고 써야 돼요? 여러분 6글자로?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인을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한다.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오른쪽 포인트 있죠? 오른쪽 포인트에다 별표 치시고 자, 수권사인에 의한 자, 이런 수권사인을 또 공무수탁사인 똑같은 말이에요. 수권 공무를 받은 사인은 수권사인이라고 불러요. 공무수탁사인 뭐가 있냐? 사립대학교 총장의 학위를 수여할 때 사립대학교 총장 공무수탁사인입니다. 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원천징수행위 있는데 2번에 별표 치시고 자, 이거는 공무수탁사인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안 돼. 자, 단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시험 문제는 판례 중심입니다, 여러분. 판례 중심으로 원천징수 행위를 하는 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원천징수 행위는 우리가 지휘를 하는 그러니까 회사 사장님이 원천징수를 다 하거든요. 세금 낼 때. 그 원천징수하는 것은 공무수탁사인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별정우체국장, 뭐 사업시행자, 선장. 여기서의 선장은 무슨 선입니까? 원양어선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원양어선. 그죠? 자,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분류에서 뭐 질서행정 있는데 질서행정 옆에다가 여러분 경찰행정이라고 써주세요. 같은 말이에요. 경찰행정, 질서행정. 그 다음에 급부행정 오른쪽에다가 복지행정이라고 써주세요. 복지행정, 그러니까 급부행정, 아까 우리 급부행정 유보설에서 나왔던 그 급부행정은 뭔가를 국민들에게 주는 행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급부. 자, 우리 월요일날 제가 급부하명이라고 했죠. 급부하명. 급부하명은 국민들에게 뭔가를 내놔라라고 하는 명령이고 급부행정은 뭐야? 국민들에게 뭔가를 주는 행정이야. 다른 거예요. 그때 급부하명일 때 얘기할 때 급부하고 한자는 똑같지. 한자는 똑같은데 주체와 대상이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유도행정 유도행정은 여러분 두 번째 줄에 행정계획 정도에만 밑줄 그어주세요. 행정계획을 세워서 행정계획이나 보조금 지급 뭔가를 하게끔 만들게 좀 유도하려고 하는 행정. 그 다음에 계획행정, 공가행정. 공가행정 옆에다가 여러분 조세부가라고 써주세요. 조세부가. 자,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행위를 우리는 공가행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로 넘어가서 조달행정. 조달행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나오는 공무원 채용. 공무원 채용을 조달 행정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인력을 조달하는 걸로 본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목적에 의한 분류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고요. 수단에 의한 분류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않고 그 다음에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 자 수익적, 침익적 그 다음에 여러분 복효적에만 별표 쳐주시고 그 밑에다가 여러분 혼효적 플러스 제3자효 이렇게 써주세요. 혼효적 플러스 제3자효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는데 상식적으로 좀 구분을 여러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혼효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작용이 혼효적인 측면, 그 수익적인 측면과 침익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3자요는 어떤 사람에겐 수익적인 행동작용이 또 다른 제3자에게는 침익적 작용이 될 수 있다. 거꾸로 어떤 사람에겐 침익적 작용이 또 다른 사람에겐 수익적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대상을 달리해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제3자요라고 하고 하나의 대상에게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혼효적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것을 합쳐서 그냥 복효적이라고 한다. 25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첫 번째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그러면 그때 이 행정을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 줄 후단에 밑줄 긋습니다.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그 다음에 2번으로 바로 내려갈게요.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중요한 말 나오죠. 행정법은 통일적 법전으로 되어 있지도 못하고 이해되시죠? 단일법전 또는 통일법전이 없어요. 행정법이라는 이름의 법전이 없다. 또한 그에 대한 총칙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총칙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 밑줄 긋고 자 존재하지 않았죠. 않았는데 그렇다고 지금 총칙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지만 총칙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그 밑으로 빼서 그러나 2021년 행정기본법 제정 이라고 써주세요. 자, 총칙적인 성격을 갖는 총칙의 기능을 조금 하려고 노력하는 행정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2021년 제정되었다라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자 1번 됐고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밑줄을 그으세요. 행정법에 죄송합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해서 국내법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왜 국내법이란 표현이 중요한지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여러분 거기다 국내법에 동그라미 치시고 국내 법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국내 법이어야 합니다. 국내 법. 국내 법률이 아니라 국내 법이어야 한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륙법계, 영미법계 얘기가 나오는데요. 2번에세요. 2번. 행정제도의 발전에서 세 번째 줄에 기억. 행정의 특수, 고유한 법의 형성과 행정재판소 제도. 자, 이렇게 행정의 특수성, 혹은 행정의 고유성, 혹은 행정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행정재판소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를 우리는 그 밑에 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정국가라고 한다. 거기 밑줄 그어주시고 행정국가. 자, 대륙법계가 행정국가죠. 그쵸? 그리고 행정재판소가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행정재판소 이름이 뭐였냐면 국참사원이었어요. 국참사원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니은번에 블랑코 판결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 이거는 블랑코라고 하는 소년이 담배공장 일꾼이었는데 그가 이제 그 담배 운반 술에 치여서 부상을 당했는데 그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국가를 상대로. 그래서 도지사가 관할 위반의 항변을 제기하였고, 그 다음에 소를 각하하면서 관할에 대한 분쟁이 된 사건인데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27페이지로 넘어와서 C번에 별표 주십시오. C번. 최초로 C번 국가 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다. 그래서 블랑코 사건이 행정법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줄에 행정재판소가 재판했다. 행정재판소가 재판했다 하는 측면에서 블랑코 판결이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여러분 재정법 중심 혹은 실정법 중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반면에 영미법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미법계. 영미법계에는 20세기 이전에는 자, 첫 번째 줄에 보통법이 지배했고요. 밑줄. 그 두 번째 줄에 중간서부터 정부도 사인과 같이 일반 법원의 재판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사법국가라고 한다. 사법국가 동그라미. 자, 하지만 20세기 이후에 자,
두 번째 줄 후단에 행정위원회 설치로 행정절차법을 중심으로 행정법이 성립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후단에 자,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법원에 의한 법질서 유지의 원칙이 존속된다. 그 얘기는 행정위원회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사법국가다 행정국가다? 사법국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법국가다. 영미법계는 사법국가의 원칙을 지키긴 했다라는 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나오죠? 우리나라는 거기 뭐 표로 돼 있는데 딱 두 가지 원칙만 이해하면 되시겠죠. 우리나라는 뭐예요? 사법국가, 행정국가? 사법국가. 공사법 이원론, 공사법 일원론? 공사법 이원론. 이 두 가지만 정리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법치주의, 법치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가 법의 합법성만 중시하는 거라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그 법의 합법성과 함께 정당성까지도 고려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 우리 법체계에서 가장 정당성을 강조하는 법은 뭘까요? 헌법일까, 법률일까, 명령일까? 헌법이야, 헌법. 그래서 정당성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헌법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따진다라는 거예요, 법률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법률의 법규 창조록 보겠습니다. 법률의 법규 창조록 볼 텐데, 법률의 법규 창조록은 뭐 볼 거 없고요. 밑으로 볼 거 없고, 두 번째 표에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세 번째 점 정도 밑으로 그어주실까요? 법률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되며, 밑줄. 그 다음에 소극적 기능. 법률 유보의 원칙 세 번째 점 정도 밑줄 긋겠습니다. 법률이 없는 경우에 문제가 되며 적극적 기능. 자,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에 포인트 있죠, 포인트. 포인트의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밑줄 그어두세요. 자, 형식적인 법률적 합법성보다 실질적인 법규 내용의 정당성을 중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정당성 동그라미 치고, 자, 합법성과 정당성을 고루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정당성 보장을 왜 해?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그치? 기본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헌법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0페이지에서부터 실질적 법치주의가 나오는데, 자,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법률 우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줄을 그으세요. 자, 법률 우위의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 거기에, 이런 말 있죠? 여러분, 두 번째 줄을 보니까, 행정의 행정의 합헌적 법률의 종속성. 이런 말 있죠? 여러분, 거기 합헌적 법률 동그라미 치시고, 합헌적 법률은 다시 얘기하면 정당성이 있는 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성을 가진 법률. 합헌적,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률 우위의 원칙인데, 법률 우위의 원칙은 행정보다 법률이 우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이잖아. 근데 그때 그 법률이 실질적 법치주의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어떤 법률이다? 합헌적 법률이다. 합헌적 법률이라는 것은 뭘 강조한다? 정당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 자, 밑에 줄 법률 유보의 범위가 확대되어 적용된다. 밑줄 그어두시고, 두 번째 줄 손가락 표시 있는 거 있죠? 예, 법률 유보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국민들에게 유리한 거다. 그렇죠? 행정작용의 대부분은 뺨을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을 때 뺨을 맞는 것이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학설 나오죠. 학설. 침해 유보설 두 번째 줄 밑줄 긋겠습니다. 침해 행정의 경우에만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자, 만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만. 그 다음에 비고의 세 번째 점. 행정 유보의 영역이 확대된다.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침해 유보설에 따르면 행정 유보의 영역이 확대된다. 아까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에 권력행정 유보설에서 첫 번째 줄 후단.
모든 권력 행정은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급부행정 유보설로 내려오셔서 자, 첫 번째 줄. 침해 행정뿐만 아니라 수익적 행정활동인 급부행정의 전반에 대해서도 도자에 동그라미 치셔야죠. 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다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유보설. 자, 전부유보설 같은 경우에는, 비고의 두 번째 밑줄 그어주세요. 권력분립 이론을 망각한 것이다. 권력분립 이론을 망각한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사항 유보설에 별표 치시고, 시험은 중요사항 유보설이 나온다. 자, 다른 말로 본질성설, 의외유보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됐습니다. 자,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 세부적인 거는 위임이 가능하다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자, 그래서 그 정도 보고 비고에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의 견해 여기 밑줄 그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의외유보 본질성설 글로 내려오셔서요. 자, 기억번호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자, 중간서부터 밑줄 그으세요. 자, 중요성에 따라 법률 유보의 필요성 내지는 법률에 의한 규율의 정도가 결정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 법률에 의한 규율의 정도는 여러분, 위임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도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의회 유보로는 철저히 중요 본질 사항에 대한 위임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임입법의 한계 보겠습니다. 자, 1차적의 밑줄 기본성, 기본권 관련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중간에 2차적으로 여기서는 법률 유보의 강도, 정도, 뭐 얘기하는 거라고? 위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만든 의회 유보를 얘기하는 건지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33페이지. 자, 33페이지 맨 윗줄에 별표 치시고 법률 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예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산은 법률이 아니에요. 예산은 법률이 아닙니다. 자, 예산은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아요. 다만 국가 내부에 국가기관 행정기관 내부에 권한의 문제는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국민의 권리의무관계 변화를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법률 유보에서 말하는 법률은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자, 이게 여러분 두 번째 줄 볼게요. 두 번째 줄.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의 근거를 두면서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 입법도 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단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사항 유보설에 대한 판례 볼게요. 33페이지로 오셔서 33페이지 밑에 판례 보시면 1번 판례 별표 병의 복무기간은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다. 법률로 정하라. 2번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또는 기본방향 별표 치시고. 자, 이거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지? 이거 아까 중학교 의무교육 얘기했지. 중학교 의무교육. 자, 그 다음에 3번 납세 의무자의 조세 납부 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 신고 불이행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있게 될 불이익도 법률로 정해라.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3번까지 별표. 4번은 별표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넘어갈게요. 5번 별표. 5번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 별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5번. 5번에 거기 이제 동의 요건이잖아요. 동의 요건. 자, 동의 요건 관련해서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적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의 요건은 그런데 비교 판례를 보면 소유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동의 요건에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 제목에 있는 동의 요건에 동그라미 치시고 비교 판례 세 번째 줄에 동의 정족수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동의 요건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동의 정족수 같은 경우에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례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된다. 동의 요건하고 동의 정족수하고. 동의 정족수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동의 정족수가. 시험도 동의 정족수가 잘 나와요. 동의 정족수가. 자, 그 다음에 6번, 7번 표시하지 않고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1번 별표. 토지 초과이득세법상의 그 기준시가. 그 다음에 2번 별표 2개. 텔레비전 수신료. 자, 그 다음에 3번, 4번 넘어가고요. 3번, 4번 넘어가고 5번 보겠습니다. 5번 별표. 자, 지방의원 유급보좌 인력 두는 거 요거. 자, 요 정도만 여러분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내용 안 보셔도 되고요. 정리한 내용이니까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 원리는 제목에만 여러분 밑줄 긋겠습니다. 자, 실질적 법치주의 밑줄. 그 다음에 2번 민주행정주의 밑줄. 뭐 이거 설명 필요 없겠죠. 복지국가주의 밑줄. 설명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사법국가주의 밑줄. 사법국가주의는 별표 하나 쳐주셔야겠죠. 우리나라는 사법국가주의다. 행정국가주의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방분권주의 설명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6번의 별표 3개. 그리고 절대암기라고 써요. 절대암기. 절대암기. 여러분, 자, 6번의 내용이 뭐냐면 그 까만색 글씨가 뭐냐면 헌법 37조 2항이에요. 헌법 37조 2항은 우리 행정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입니다. 그래서 자주 등장해요. 이건 아예 외워버리는 게 좋아. 네, 요 문구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할게요,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볼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건 시험 문제가 한 4개 나와요. 첫 번째,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때잖아. 기본권 제한 가능하다는 얘기야. 두 번째 줄에 보면 제한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제한할 수 있어요? 3가지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는 거야. 공공복리, 순서대로 얘기하면 안전보장, 그치? 질서유지, 공공복리. 다시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요 3가지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제한하더라도 어떻게 제한하래요? 자,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밑줄.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여러분 거기다가 비례의 원칙이라고 써주세요. 비례의 원칙. 그 다음에 또 과잉 금지의 원칙. 이런 것도 써주세요. 과잉 금지의 원칙.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아무 때나 막 하지 말고 필요할 때만 기본권을 제한해라. 요 3가지 경우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 그 표현이 나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된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대? 법률로서. 법률로서라는 말은 어떤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을 담고 있는 거예요. 헌법에서. 법률 유보의 원칙 써주세요. 법률 유보의 원칙. 자, 총 5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5가지야. 첫 번째,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어떤 경우에 제한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세 번째, 또 제한하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만 제한해요?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해. 네 번째, 어떤 방식으로? 법률로서. 그 다음에 5번째가 그렇게 하더라도 뭐는 침해하면 안 돼요?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지 말아라. 요 5가지 내용을 다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항 하나로 시험 문제를 5가지를 낼 수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 조항은 그러니까 외워두는 게 낫겠죠? 외워두는 게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헌법의 특수성 보겠습니다. 자, 행정법의 특수성. 여러분 그냥 포인트를 볼게요, 포인트.
포인트에 밑줄 긋겠습니다. 행정법은 통일법전 없이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무수한 법의 집합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를 특징 짓는 공통의 법원리가 존재하는데 이 법 원리는 사법 기타 타법의 원리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법과 구별되는 공법으로서의 행정법만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야. 뭐는 없지만 통일법전은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행정법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다 볼게요. 포인트 성문성 쟁점 있죠? 거기에 다 밑줄 긋겠습니다. 행정법은 단일법전 또는 통칙이 없어. 그래서 법전화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행정기본법 만든 거 아니야? 얼마 전에 그지? 그리고 판례와 학설 등의 보충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린 맨날 수업할 때 제가 학설, 판례 설명하자. 항상 뭐 여러분의 개념 하나 설명하려면 항상 학설이 있고요. 이런 학설이 있고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 왜? 이게 행정법이 갖는 구조적인 한계야. 행정법이 갖는 구조적인 특성이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성실당의 특수성에서는 이 밑에 세 번째 줄 우리 오토마이어 아버지가 했던 얘기 헌법은 변하나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에 밑줄 한번 해보세요. 헌법은 변하나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헌법은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 이념, 정당성 이런 게 적혀져 있는 게 헌법이에요. 그리고 행정법은 그런 법 정신을 실현하려는 나름의 기술적 성격이 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념이랑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법은 사실 어느 나라나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바뀌진 않아. 근데 정치 세력이 바뀌면 헌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지금까지 바뀐 거 보세요. 굵직굵직한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헌법 바뀌었죠. 뭐 87년 6월 항쟁 이후에 헌법 바뀌고 4.19 혁명 이후에 헌법 바뀌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치적인 사건이 있으면 헌법은 바뀔 수 있어. 근데 행정법은 바뀔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야. 왜? 행정법은 정치적인 이념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정신들을 실행에 옮기는 집행을 하는 기술적인 그런 걸 우리가 기술적인 혹은 수단적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기술적이고 수단적인 법성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고 오토마이어 아저씨가 얘기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얘기했다. 이런 얘기 했다더라.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세 번째 줄부터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자, 명령 규정성에서 따라서 행정청이나 사인이 행정법에 위반되는 작용을 하더라도 사법의 경우처럼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 밑에 1번도 같이 읽어볼게. 행정법은 일반 국민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 그 2번도 읽어볼게. 권리 의무를 규정한 사법의 능력 규정과는 구별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여러분 자,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근데 막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허가 술집이 있었어. 무허가 술집이 있었어. 이거 무허가 건물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영업을 해야 돼, 멈춰야 돼? 멈춰야지. 불법 영업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나는 거기가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술을 먹었어.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술을 팔았어. 그러면 그 영업 활동의 효력 사라지나요? 아니야. 술값은 내야 돼. 불법 영업을 하는 집에 가서도 술을 먹어도 술값은 내야 돼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이거 하지 마 라는 명령을 할 뿐이지, 행정법은. 그 행위 자체의 효력에 대해서, 특히 사법적 관계의 효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1번에서 명령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2번에서 효력 규정과는 구별이 된다.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하는 건지. 자,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유재량성은 두 번째 줄 정도 밑줄 그어주세요. 행정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밑줄. 자, 나머지 5번, 6번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상의 특수성에서 행정조치의 우월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여러분, 쭉 있는데, 여러분 2번에
공정력 정도만 동그라미 치십시다. 공정력. 찾았어요? 공정력. 행정주체의 우월성, 공정력. 자, 그 다음에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비교 형량을 해요? 그냥 공익을 추구해요? 비교 형량을 하지. 공익이 무거운지 사익이 무거운지. 근데 만약에 공익과 사익의 무게가 비슷해. 그럼 우리는 뭘 추구해? 공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요. 그걸 공익 우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 39페이지에 행정법의 법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의 법원. 자, 행정법의 법원. 자, 일단 여러분 국어에서 한자 많이 하시죠? 자, 물수변이 있죠? 자, 여기 이 행정법의 법원은 이러한 한자를 써요. 법원. 그래서 다른 말로 행정법의 연원, 행정법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지, 행정법의 존재 형식, 이런 얘기는 해요. 행정법의 뭐 뿌리 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법원은 자, 여러분 병원, 학원 이런 거 할 때 먼저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써요. 요 원자가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가정법원 가세요, 행정법원 가세요, 군사법원 가세요, 뭐 고등법원, 지방법원, 대법원 할 때 법원은 요 법원이야. 법원 얘기하는 거야. 법원. 우리가 찾아가는 법원. 이거는 그 법원이 아니라 법의 원류, 뭐 법의 연원 이런 뜻이에요. 원류, 연원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뭐가 있냐? 행정법은 단일법전이 있으면 우리가 이 파트를 공부 안 해도 돼. 행정법에 있는 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행정법에 단일법전이 없어. 그러면 행정법은 다양한 형식으로 여러 가지 퍼져 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헌법도 행정법이 될 수 있어요. 아까 37조 2항 같이 헌법도 행정법이 될 수가 있고 대통령령도 행정법이 될 수도 있고 또 국제적인 조약도 행정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행정법의 법원을 제가 지금부터 분류를 좀 해드릴게요.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문법은 여러분 법의 하이얼라키 아시죠? 법의 하이얼라키 체계. 자, 제일 높은 법이 뭐예요, 여러분? 헌법도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 그 다음에 뭡니까? 법률. 자, 그 다음에요. 대통령이 하는 걸 명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령,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걸 합쳐서 하는 말이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건 조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거 규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조례와 규칙을 합쳐서 우리 판례에서는 자치법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치법규. 자치법규 그러면 조례와 규칙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또 성문법으로는 조약과 국제법규가 있습니다. 조약과 국제법규. 자, 불문법에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불문법. 관습법이라는 게 있고요. 판례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법률 용어 중에 조리라는 게 있어요. 조리. 예. 자, 조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일반 상식. 사람들이 누구나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 헌법 중요합니다. 헌법. 헌법은 최고 법원이에요. 최고 법원. 행정법의 최고 법원입니다. 물론 법률도 중요하죠. 법률 중요한데,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지금 책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 조례, 규칙까지도 다 책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알아주시고, 시험 문제는, 요 파트에서 시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겁니다, 요거. 조약과 국제법규. 조약과 국제법규. 그 다음에 관습법. 시험 문제예요. 그 다음에 판례법. 우리나라는 판례를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판례법을? 판례를 법원으로서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나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판례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나머지 재판들도 다 결과가 나오죠. 하지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논리를 피진 않아. 그래서 이건 세모 치면 돼. 자, 원칙적으로는 판례가 법원으로서 기능하지 못한다. 이런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난 이런 판결을 내려야 돼. 라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대놓고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모 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별표 2개, 이건 3개 쳐도 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쏟아지는 겁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부터 그러면 일단 판서로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부분은 조약 및 국제법규하고 관습법하고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바로 넘어갈 텐데, 자, 먼저 조약과 국제법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약과 국제법규. 자, 여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조약과 국제법규 볼게요. 자, 조약과 국제법규는 뭐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 국내법과 같은 효과가. 요게 여러분, 요 5개를 합치면 뭐가 돼요? 이걸 묶으면 뭐가 돼? 이게 국내법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조약은 요것과 같은 위상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과 같은 위상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여러분 조약 같은 게 하나 맺어지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체결, 비준, 동의 이 3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다시. 조약은 대통령이 체결, 비준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체결은 뭐냐면 가서 사인하고 오는 게 체결이고, 그것에 대해 도장 찍는 게 비준이고, 그 다음에 국회 동의까지 얻는 걸 동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결,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대통령의 권한. 체결, 비준은. 그 다음에 한번 써줘야겠다. 안 되겠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써줄게요.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명령, 그 다음에 조례, 규칙 이렇게 있는데, 자, 보세요. 조약에 이건, 자, 여러분, 일단 헌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만드는 거예요. 개정하는 거예요.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 입법부에서 의회가 만듭니다. 의회. 자, 명령은 누가 합니까? 행정부가 하는 거죠. 행정부가 하는데, 행정부는 최고의 수장이 대통령이죠. 대통령, 그 다음에 총리령, 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의회, 그 다음에 이건 지방단체장. 자, 여러분, 중앙, 지방, 입행 순서에 항상. 입행, 그쵸? 입법부, 행정부. 국민이 제일 높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이 있는데, 자, 조약의 체결과 체결 비준을 누가 한다고 그랬죠, 아까? 대통령이 했어. 그러면 체결 비준만 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체결 비준만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게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국회 필요 없어서 국회 동의까지 받지 않았어요? 그거는 여러분, 자, 명령의 위상을 갖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국회의 동의를 받았어요. 국회의 동의가 있었어.
체결 비준뿐만 아니라 그거는 법률의 위상을 갖는 거야. 왜? 예. 자,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듯이 국회의원들이 조약에 동의했다는 것은 법률의 위상을 갖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회의 동의가 있는 조약,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이라고 명령이라고 법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명령. 이렇게 되는 거야. 체결 비준에서만 끝난 것은 명령. 체결 비준이 안 됐으면 조약도 아니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기준은 뭐야? 국회의 동의야. 국회의 동의.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법률. 조약 중에서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명령. 체결 비준에서 끝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명령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용이론이라는 게 있고 변형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조약을 맺죠.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조약을 우리의 법 시스템에 맞게 다시 변형해서 법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조약 그대로를 법률이나 명령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예요. 그걸 우리가 수용이론이라고 그래요. 수용이론. 그냥 조약 자체를 수용하지 우리나라 법률에 맞게끔 다시 수정해서 법제화하는 과정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용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별도의 입법 절차가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OX, XG,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 없는 거야. 그냥 그것 자체를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수용 이론이라고 얘기하고.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저 이거 아까 적어드린 이유가,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상특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특신의 원칙. 자, 이게 뭐냐면, 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돼요. 즉,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어느 지방 의회에서 만든 조례하고 국회 동의까지 받은 조약하고, 뭐가 상위법이에요? 이게 더 상위법이지. 이건 법률의 위상을 가지니까.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하면 당연히 누가 이겨요? 상위법이 이기죠. 상위법이 이겨. 그래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상특신의 원칙은 모든 법률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예를 들면 법률과 법률이 충돌해. 법률과 법률이 충돌해. 그러면은 여러분 특별법의 반대말이 일반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어요.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반법이고요. 그 중에서도 상거래와 관련한 개인과 개인의 상거래를 규정하는 것을 상법이라고 해요. 그럼 민법과 상법이 충돌하면 누가 이긴다는 거야? 상법이 이긴다는 거야. 왜? 특별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만 규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정확하지 않겠냐. 덜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법이 더 힘이 세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반법이냐 특별법이냐의 관계는 항상 상대적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전자상거래와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 있고 그냥 상법이 있어요. 그럼 상법이 아까는 특별법이었지. 민법이랑 충돌할 때는. 근데 전자상거래법이랑 충돌해서 누가 이길까? 전자상거래법이 이기는 거예요. 항상 어느 쪽이 이긴다? 구체적인 쪽이 이긴다. 구체적인 쪽의 법률을 뭐라고 부른다? 특별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둘 다 특별법이네. 그러면 어떻게? 옛날의 법하고 지금 법하고 근데 둘 다 특별법인데 누가 먼저 만들어졌냐를 따져서 나중에 만들어진 게 이겨요. 왜 나중에 만들어진 게 이기냐면 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현실을 잘 반영하고 현실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왜 새로 만들어졌겠어? 현실이 어느 정도 변화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졌겠지. 그러면 국법과 신법에 충돌하는 내용이 있다. 신법이 무조건 이깁니다.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 우리나라 어느 법률에도 다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상특신의 원칙. 그런데 이게
조약과 다른 우리나라의 이런 것들과 비교할 때 적용이 되는 거야. 특히 요걸 얘기하는 거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판례를 좀 보면, 판례를 좀 볼게요. 자, 요거 조약과 국제법규와 관한 판례 보겠습니다. 자, 조례와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례와 조약, 이 조약은 국회까지 통과한 거야. 한 조약이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학교 급식에 국내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에 학교 급식에 국내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에 자, 구입비 지원, 식재료 및 구입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지방의회의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우리나라가 맺었던 가트에 자, 내국민 대우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이 대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대해줘야 되는 거지. 왜 무역을 하는 다른 나라도 내국민처럼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게 가트의 원칙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야, 왜 니네 나라 우수 농산물만 지원을 해주면 다 니네 우수 농산물만 국내 농산물만 사지. 칠레나 터키는 좀 그렇고 칠레나 뭐 이런 농산물 안 살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이런 조약을 맺었니? 라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겨요? 얘랑 얘기한 거야. 당연히 상위법 얘네는 법률이고 이건 조례야. 얘네는 법률의 위상을 갖고 있고 이건 조례야. 그러니까 당연히 지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판례가 있냐? 여러분 1991년에 남과 북이 불가침 조약이라는 이름의 남북 합의서라는 걸 맺었어요. 남북 합의서. 자, 그래서 남북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요 남북 합의서는 자, 남북 합의서는 국제 조약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헌법적으로 북한을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반국가 단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 아직도.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아. 좀 특수한 관계다. 통일을 위한 특수한 관계다. 뭐 이건 좀 발전된 표현이고 사실은 북괴죠, 북괴. 예, 북괴. 우리나라의 법 인식상 북괴죠, 북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줄 알아요? 한반도 전체야. 한반도 전체에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휴전선 북쪽을 좀 차지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헌법 인식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어지는 조약이라고 인정해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남북 합의서는 조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판례에서 신사협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약이 아니라 법적 능력을 갖고 있는 조약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판례를 잘 알아둬야 되는데 자, 반덤핑 부가처분이 WTO 위반이라고, WTO 협정 위반이라고. 자, 우리나라 사람이 위반이라고 개인이 상대국을 없습니다. 여러분, 국제법상 개인은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국제법상 개인은 사람 아니에요. 아시겠죠? 국내법상 개인은 사람입니다. 근데 국제법상으로서의 사람은 국가야, 국가. 국가가 행위 주체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어느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가 없어.
이게 미국을 상대로 했던 거 그 판례인데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우리나라 국내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봐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미국 인정할 거야? 김모 씨의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국제법상 사인은 법적 주체가 될 수 없다. 소송을 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 두시고. 자, 내용 볼게요. 자, 39페이지 보겠습니다. 39페이지, 여러분, 거기 이제 행정법의 법원 박스에 있죠? 성문법에서 국제조약, 국제법규 밑줄. 그 다음에 간습법 밑줄, 조리법 밑줄. 여기서 얘기하는 조리법이 여러분 뭐라고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야. 옛날식 표현이죠. 여기서 조리법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고. 자, 법원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에서는 첫 번째 줄에 존재 형식 정도에만 밑줄 그어주세요. 존재. 행정법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가.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문법 보도록 할게요. 성문법 바로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제목에만 밑줄 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법의 법원 중 최고의 법원이다. 그 다음에 2번 법률. 제목에만 밑줄 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그렇죠? 제일 많겠죠. 제일 많습니다. 법률이.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고. 법률에 의해서 위임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약간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거기에 2번에서 헌법 76조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거 있죠. 거기 밑줄 그어줍니다. 자, 명령이야. 그럼 누가 만들었어? 누가 한 거야? 대통령이 한 거겠지. 그런데 이거는 법률의 위상을 가져요. 이 두 가지는. 다시.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 아,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죠? 통치행 얘기할 때 했었지. 김영삼 정부 때 실시했던 금융실명제 얘기했었죠. 그런 거 법률의 위상을 갖습니다.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표현 정도 여러분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밑줄 긋고 이거 써주세요. 법률 대의명령. 그런 거를 법률에 상응하는 위상을 갖는다. 법률과 같은 위상을 갖는 명령이다. 법률 대의 명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의 위상을 갖는 명령 이런 뜻이야. 자, 법률에 대신해서 위상을 갖는 명령 이런 뜻이야. 아시겠죠? 법률 대의 명령. 자, 그 다음에 조약 및 국제법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성 여부에서 두 번째 줄 국내법과 같은 효력 밑줄 긋고 여러분 국내 법률이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왜냐하면 국내 법률일 수도 있고 국내 법률이 아니라 명령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법률이라고 지정하면 안 되고 그냥 통칭의 의미인 국내법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니은번 후단부터 우리의 경우는 수용이론에 따르고 있어 별도의 행위 없이 국제법은 국내법에 적용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판례 보겠습니다. 41페이지 판례. 2번 판례 별표. 자, 첫 번째 줄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게 가트 협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학교 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는 무효이다. 그 다음에 3번 남북 사이 화해와 불가침 조약이 아니다. 별표. 그 다음에 4번 반덤핑 방지 관세 이거 WTO 두 번째 줄 반덤핑 부가 처분이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사인 동그라미 치고 사인이 직접 어디에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럼 국내 법원 판사가 왜 이러세요? 그러면 그렇죠? 피고가 다른 나라 국가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됐습니다. 자, 됐어요. 일단 여기 성문법까지 봅시다. 명령도 볼게요. 명령. 자, 명령에서 여러분 맨 밑에 줄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행정입법 파트에 가면 공부합니다. 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분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행정규칙에 동그라미 치시고 논쟁이 있다. 법규명령은 당연히 여러분 있습니다. 법규명령은 법원성이 있어요. 당연히. 법규명령은 법원성이 있다. 그런데 행정규칙은 법원성 여부가 논쟁이 있어요. 논쟁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써주세요. 행정규칙이 이번에 시험에 나온 선지 그대로예요.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주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행정규칙은 법규성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안 갖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행정규칙은 법원성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셔서 자치법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조례와 규칙. 그쵸? 조례와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여러분 거기에 세 번째 줄에 규칙 밑줄 긋고 일반 규칙과 교육 규칙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기타의 성문법원으로 내려오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규칙, 대법원 규칙, 국회 규칙 밑줄 그어주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명령이 명령 중에서 명령 크게 세 가지로 봐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각종 규칙.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헌법에. 각종 규칙은 우리 지금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헌법재판소 규칙, 헌재 규칙,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국회 규칙,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령을 실무에서는 주로 뭐라고, 우리 판례나 이런 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시행령.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니까 법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당하는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을 만들었겠죠. 그쵸? 법률에 근거 없이 대통령령을 만들 수는 없었겠죠.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부르는 거야.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시행령을 또 시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행규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게 총리령과 부령을 일상생활에서 시행규칙이라고 표현해. 그러면 여러분 세 개 있지 지금. 각종 규칙의 규칙. 요 세 개가 지금 다 다른 거. 다 다른 거야. 요 세 개가 다른 거고, 또, 뭐가 다른 거냐면, 자치법규는 조례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아까? 조례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조례와 규칙. 이 네 개가 다 다른 거야. 이 네 개가 그러니까 말은 규칙인데 다 다른 성격의 것이에요. 하나하나 볼게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규칙은 학문적인 의미로서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부 내부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을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공부할 건데. 자, 근데 이게 법원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아까 드렸고. 자, 이건 학문적 개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판례문에 행정규칙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행정규칙 성형이 있다. 뭐 이런 건 나올 수 있어도 행정규칙이란 말이 안 나와. 그다음에 여러분 시행령 시행규칙 할 때 그 시행규칙은 이 시행규칙은 법규 명령일 가능성이 많아요. 학문적으로 보면. 그럼 규칙인데 왜 이 규칙이 아니야? 아시겠죠? 다른 의미에서의 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그냥 헌법에서 정해놓은 규칙들, 그러니까 정부, 중요한 조직들 있잖아요. 헌재, 국회, 대법원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법규를 그냥 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규칙.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것도 규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다 다른 표현이라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성격이 다 다른 거다. 규칙이라고 다 얘기해도 다 다른 걸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관습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